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을 맞았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유독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가 많았는데요. 한국 수력 원자력 납품 비리, 해킹 사태, 원전 가동 중단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고, 이 때문에 안전한 원전 시설 관리를 위한 입법 노력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그 성과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법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4년. 지금 우리 원전은 안전한가? 한국 수력 원자력 납품 비리, 그리고 해킹 사고. 여기에 잦은 원전 고장까지. 주세 쪽의 분량인 회의록 자체가 1년 뒤에 공개가 된다든지 이런 좀 부적절한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핵발전소가 고장이 나고 또 이제 뭐 정전 같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은폐하는.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회가 올 한 해 기울여온 입법 노력을 점검해 봅니다. 국내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은 어떠할까?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에 걸쳐 23기의 원전을 보유 중인 원전 대국입니다. 게다가 지난 4월 23일 42년 만에 전면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 이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 활동, 우라늄 전홍축의 길이 열리면서 우리의 원자력 위상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불량 제어 케이블 납품 비리, 고리 1호기 정전 사고 은폐 등 원전업계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발생한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 한국 수력 원자력의 내부 인터넷망이 해킹돼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1,799건이 유출된 데 이어 월성 1, 2호기 제어 프로그램 해설서, 월성 1호기 감속 재개통 ISO 도면 등 기술 자료가 유출됐는데요. 2014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원전에 대한 해킹 시도는 무려 1,843회에 달했습니다. 기존의 우리 법 체계는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지 대체법이라고 해서 그게 주요 법률로 적용이 됐는데요. 해당 법률에서는 물리적 방호의 개념에 좀 집착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원자력 시설 자체에 대한 테러, 폭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즉 하드웨어적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입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응 체계는 해당 법률 자체에서는 규정이 안 돼 있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일부 규정이 되어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원자력 시설의 총체적인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도 시행령에 따라서 일부의 한정된 체계만 수립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왔고요. 이렇게 잦은 보안상의 문제로 관리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던 원자력 사이버 보안. 이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원자력 시설의 사이버 보안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한 원전 관련 회의록 등 중요한 정보 등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아서 더욱 불신을 키웠다는 목소리도 컸는데요. 얼마 전 원전 사이버 보안과 정보 공개에 관한 중요한 입법 성과가 있었습니다. 개정된 관련 법률의 내용 먼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원자력 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1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전력 관계 또 경제 발전 단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불가피하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높아졌다. 특히 원자력 시설에 대한 해킹, 여러 가지 그런 전자적 침해 행위가 많이 발생했고, 여기서 만약에 일이 생기면은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치명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한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대한 정보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 준다라는 측면이 있고, 법률에서는 먼저 사이버 관련 규정들을 법에 명문화하고 특히 전자적 침해 행위를 핵물질 불법 이전과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의 의도적 파괴를 위해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 시설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 원자력 사업자의 전자적 침해 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 시스템 보안 규정을 마련해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전자적 침해 행위를 한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원전 해킹 사건으로 공개된 자료 중에는 원전 허가에 관련된 서류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원전의 허가, 중대 사고 관리 등에 대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어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를 알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최고기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할 때는 그 부분이 공개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핵에 대한 신뢰성이 국민에게 담보돼야지만이 국가의 정책과 에너지 정책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신뢰성의 가장 기본은 정보 공개인 것이죠.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동일한 형태의 최고기관들의 회의들은 실시간 생중계가 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법 자체에서는 세부 내용을 전부 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내부 규칙으로 위임을 해버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작성 기준들이 미약했었고 국민들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보안, 안전, 국가의 기밀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비공개되는 사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록을 비롯한 정보 공개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최재천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고 그 대안이 반영된 원자력 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원자력 안전위원회 운영에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것이죠. 다른 그 기관, 예컨대 방송통신위원회다 이런 데는 회의를 공개를 하고 또 회의록을 작성하고 또 비공개할 때는 어떻게 비공개를 하고 또 방청을 할 때는 어떻게 방청을 하고 이런 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법적 근거를 좀 명백히 하고 이런 측면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상당히 획기적으로 높였다라는 측면이 있고, 개정된 법률에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회의록 및 녹음 기록을 작성해 보존하도록 하고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다음 회의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회의록과 녹음 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정정 또는 취소 발언을 한 경우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비공개 사유도 국가 안전 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3년과 지난해에 연이어서 원전 부품 비리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해도 정작 해당 사업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얼마 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개정된 법률로 달라지는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잇따라 발생한 원전 부품 비리 사태와 정전 사고 은폐. 하지만 불성실한 사업가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고리 1호기에 정전 은폐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전을 은폐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 보고서를 조작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였던 발전소 소장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 때문인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즉 발전소 안에서 일상적으로 생기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당연히 정식 보고를 올리고 그것에 따라서 다른 조치들을 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 법 조항이 굉장히 느슨하게 돼 있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고서가 이제 원래 있었던 사건과 다르게 조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건 이제 국민의 법 감정, 정서하고는 맞지 않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유사한 일들이 다른 이제 납품 비리라든가 아니면은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원자력 그 안전사고는 있어서도 안 되지만은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그 책임 소재가 보다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동안의 그 벌금의 형태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 우려에서 이번 법안이 발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그 손해배상법의 그 통과를 통해서 배상을 위반할 경우에 기존에 300만 원의 그 벌금을 3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원자력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잘 살펴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손해배상 조치를 하기 전 원자로의 운전 등을 한 자에 대한 벌금액 상한이 기존 3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원자력 사업가가 관련 보고,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편 원전의 안전한 관리와 더불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 훈련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제 부산의 고리 같은 경우는 반경 30km에 약 3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자기가 처신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보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핵발전 정책이라는 것은 지능 위주의 정책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이것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국민들은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굉장히 좀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훈련하는 그런 자세들이 저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경제적인 이유에 앞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시되는 원자력 발전 정책과 입법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원전에 대한 비리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그 영향을 끼치는 비리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저는 규제와 처벌이 있어야 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자력 사업자들의 그 도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단순히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원자력 사업자 또는 그게 종사하는 분들은 보다 더 철저하게 국민의 그 안전을 우선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원전에 대한 신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은 그것은 끝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원전 사회의 폐쇄성, 보통 우리가 원전 마피아라고 하죠. 이거는 그 사람들의 부정 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 전체의 생명에 아주 중차대한 위험을 주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원전 마피아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폐쇄성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법안들은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자력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20%를 넘게 차지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될 예정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요. 특히 원전은 그 위력만큼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서 안전한 관리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들이 관련 사태 재발 방지에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향후에도 정부와 국회, 원전업계가 힘을 모아 안전한 원전 국가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귀 곳곳에 만연한 갑의 횡포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도 예외가 아닌데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고 그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접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선정할 경우 본사 지정업체가 시공할 때보다 최대 44%나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본부나 지정업체가 시공하는 비율은 62%에 달할 정도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공사비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점포 설비 설치 및 점포 환경 개선 공사에 대한 시공자를 직접 선정할 경우 경쟁 입찰 방식을 의무화하고 가맹점 사업자 또는 가맹 희망자가 직접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해 항공 이용객 8천만 명. 늘어나는 항공 이용객의 수만큼이나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항공사 약관도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서 환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특가로 나온 땡처리 항공권이라서 환불이 안 된다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너무 아까워요. 항공 서비스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항공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운송 불이행 및 지연, 수화물 분실, 파손 등에 대한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이용자의 피해 구제 처리 기간을 14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대학 졸업까지 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3억여 원. 아이가 많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교육비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한국창학재단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원 자격에 소득분위 제한이 있는 등 수혜 대상이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대학마다 준수해야 할 등록금 감면 비율과 면제 규정 등이 있지만 현행법상 관련 사항이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현재 시행규칙상에 있는 등록금 면제, 감액과 관련된 규정을 상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조항도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또한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등록금의 50% 이상을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준수해야 할 전체 등록금 감면 비율을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소개해드린 법안 중에서도 항공서비스 피해 예방 법안이 눈길을 끕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특가 항공권의 경우에는 환불 제약 조건이 많으므로 위약금을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수화물 운임 기준이 까다로운 외국계 항공사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수화물의 무게와 운임 기준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새법률 생활백서 임유영입니다. 12월이 시작되면서 가정마다 겨울나기 준비하실 텐데요.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장 힘든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무엇보다 난방비 걱정이 큰데요. 그래서 정부는 올해부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이 있는 가구면 신청 가능한데요. 난방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지급합니다. 1인 가구는 월 81,000원, 2인 가구는 102,000원으로 내년 3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신청은 1월 말까지입니다. 이곳은 충남 보령시에 있는 한 주민센터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주민센터에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방비 신청하러 왔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오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자 학자 열자입니다. 신청서 작성하셔서 저 주시면 돼요. 난방비 신청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주민센터에서 전화 왔길래 전화 받고 왔습니다.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민원센터에서 쉽게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단 몇 가지 신청 기준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로 가구원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거나 또는 1급에서 6급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져와야 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신분증, 도장, 난방비를 증명할 수 있는 고지서, 예를 들어 전기, 도시가스 고지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는 김학렬 할아버지의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일러를 거의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겨울인데 겨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겨울 준비라고 뭐 할 수 있나요? 그냥 전기장판 의전하고 그냥 기름 조금씩 그냥 영하로 내려갈 때만 조금씩 떼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항시 춥게 사는 거죠. 얼지 않을 정도로만. 대신 전기 매트를 이용해 난방을 하고 있는데요. 낡은 주택으로 외풍이 심해 겨울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창문에 오늘 저것도 붙여놓으셨어요. 네, 그 겨울에는 방이 추니까 막 얼음이 막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런 걸 또 하셔야 난방비 절약돼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하니까 암태도 낫죠. 보일러 기름값이 무서워 겨울에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할아버지. 그렇게 아껴 써도 겨울에 드는 한 달 기름값은 약 18만 원. 그러다 보니 전기 매트를 주로 사용해 겨울이면 평소보다 5배에서 6배 많은 전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춥게 지내시면 몸도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건강은 좀 어떠세요? 이 어깨가 막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뻣뻣해가지고 그냥 운동을 해야 일어나. 너무 아파서. 추면 더 아파요. 추니까 몸이 웅크러드는 거야. 이제 앞으로 난방비 지원 받으실 텐데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받음사. 암태도 기름 조금 더 떼게 되면 조금 낫겠죠. 암태도 이보다는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난방비 걱정이 큰 분들을 위해서 12월부터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는데요. 과연 지원되는 난방비는 얼마나 될까요? 정부는 이 같은 취약계층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게 됐는데요.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대상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추산을 한 거는 한 80만 가구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대상은 중위소득 40%라고 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69만 원 미만의 가구를 정했고요. 에너지 바우처 비용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나요? 정부가 그 전에도 매달 그 광열비라는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에서 연료에 대한 각종 요금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거기 추가해서 더 주는 거기 때문에 동절기 3개월 동안 10만 원 정도 규모를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1인 가구는 8만 1,000원, 2인 가구는 10만 2,000원,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11만 4천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아직 에너지 바우처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서는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세요? 예,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받으러 갑니다. 어르신들이 에너지 바우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신청을 받으려 합니다. 그럼 저도 함께 가봐도 될까요? 예, 같이 가시죠. 이곳에서는 어르신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 순회 접수에 나서고 있었는데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담당 공무원이나 친척, 가족이라면 대리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에너지를 살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는데요. 신청 후 14일 이내 대상 여부 지원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전기, 지역 난방, 등유 등 다양한 난방을 이용하실 텐데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실물카드는 난방에너지 구입이 모두 가능하고 요금 차감 방식인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개의 에너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뤄지는데요. 신청은 내년 1월까지 하면 언제든지 소급 적용되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통한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요? 당장 겨울철에 연료나 에너지원이 없어가지고 에너지를 못 쓰시는 분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효과를 저희가 지원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를 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이면 에너지 빈곤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꼭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기초생계와 관련된 각종 지원 제도와는 별도로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지원 수준과 폭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임산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도 지원에 나서는 등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본격적인 난방이 필요한 12월이 시작됐습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살필 수 있는 여유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뉴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f two soft voices blended in perfection from the reels of this record that I found.